을 좀 더 할 거고, 나중에는 뭐 질소순환 이런 거 배울 건데, 일단 오늘은 질소는 아직 안 배우는 단계. 물의 순환인데요.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돌고 돌아와서 쓰는 거잖아. 얘는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써먹냐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순환된다. 이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은 중요한 게 물수지 평형을 이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간 만큼 다시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간다. 즉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0만큼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게 60만큼 되는 그 물수지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 그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왜?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거니까 좀 중요하겠지.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더 얘기하자면 육지, 바다, 대기 이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물이라는 게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자, 육지에서는 물을 언제 받아? 비가 오면 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유입되는 원인이 뭐냐면 비가 와서 물이 들어와요. 그게는 물이 들어올 게 크게 없어. 근데 유출될 때는 두 가지야. 예를 들어서 물이 증발되거나 증발되는 건 뭐겠어요? 빛에 받아가지고 증발되거나 아니면은 얘가 바다로 간다거나 바다로 흘러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바다는 유입이 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유입이 될 수 있는 게 비가 와서 받을 수도 있지만 육지에서 가져온 온 물에 의해서 유입이 될 수도 있죠. 유출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증발하는 거죠. 근데 증발밖에 없지. 그죠? 그 다음에 대기는 뭐냐면 대기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뭐냐? 유입되는 경우는 뭐냐? 이걸 좀 따져봅시다. 대기는 물을 어떤 상태로 받는 거냐면은 수증기의 형태로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바다나 얘네에서 유출된 내용물 있죠? 육지에서 증발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된 그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증발됐던 것들이 유입되는 거야. 생각해보면은 얘가 증발이 돼가지고 대기로 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유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대기에 있던 그 물이 빠져나가는 거. 뭐야? 비가 와서. 대기에 있던 이 물들이 수증기가 다시 비가 와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경로만 따지면 된다. 이해하면 되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육지에 있는 물이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래서 육지는 강수량과 증발량을 한번 따져보면 얘는 뭐가 더 많아야 되냐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얘랑 얘 양이 어때야 되냐면 똑같아야 돼. 유입된 양이랑 유출된 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똑같은데 얘는 문제는 뭐야? 바다에 유출되는 양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강수한 만큼이 더 많다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육지 입장에서는 강수랑 이 증발됐던 양이랑 바다로 흘러가는 그 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바다로 흘러간 양을 제외시키면 강수량이 더 많은 거잖아. 이 강수량은 증발량과 바다에 들어가는 물과 똑같은 양인데 그잖아. 따져보면 얘는 얘랑 똑같은 건데 양이 똑같아야 되지만 바다로 흘러가는 만큼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강수하는 게 더 많은 거고 얘는 뭐예요? 강수와 증발량을 살펴보면 얘랑
얘가 물수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뭐야? 육지에서 모은 물이 채워졌기 때문에 많은 거니까 얘는 증발량이 많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육지에서와 바다의 그 강수량과 육지와 그 바다의 증발량은 무조건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왜? 얘는 물수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수치가 주어졌을 때 같아야 된다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금방금방 풀겠죠. 그 다음에 탄소순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해보자. 탄소순환은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CO2가 있죠? 얘를 어떻게 써먹냐 그 얘긴데 직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직권, 땅 직권에서는 보통 어떠한 물질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석회암, 그 탄산암 상태로 존재합니다. 얘를 탄산암으로 탄산염 이렇게 생각해보고 석회암이라고 할까? 그냥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탄산염이나 석회암 상태로 존재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화석연료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물, 이 수권에서는 얘가 탄산수소 이온으로 존재한다. 아주 일시적으로. HCO3-인데 이게 뭐냐면 탄산수소 이온이에요. 수소 이온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아니면 얘가 좀 더 오래 있으면 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은 얘를 이제 유기물 상태로 써먹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기권에서는 CO2, 이산화탄소의 상태로 우리가 존재한다. 중요하게 큰 틀만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물에 녹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탄산수소 이온이 돼요. 그치? 아니면 얘가 다시 방출이 될 때도 있어. 얘가 언제 방출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뜨거워졌어요.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이 공기가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방출될 때는 언제냐면 여기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이 수온 자체가 높아졌을 때 그때는 얘가 방출된다. 다시 들어올 때는 얘가 물에 녹으면서 일시적으로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물권은 이제 유기물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 생물권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이 직권에 뭐로 영향을 주냐면 화석연료가 돼요. 이 화석연료 쓸 때 뭐가 되냐면 얘가 다시 공기 중으로 CO2로 들어가 버리지. 그걸 써먹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탄산염인데 이 탄산염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얘가 탄소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봐봐. 9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직권은 탄산염, 석회암 상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화석연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탄산염 상태. 이게 중요하고 기권은 탄산수소 이온. 한 가지 더 알면 좋은 거 뭐야? 탄산이온이죠. 탄산이온도 알고 있으면 좋다. 탄산. 근데 일시적인 거니까 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권 상태에서는 CO2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생물권은 이제 그 탄소를 유기물로 우리가 써먹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얘는 알고 있으면 좋다. 다만 많이 알아두는 거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순환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물수지 평형 이루는 것처럼 탄소도 지구 전체에 있는 탄소량은 일정해. 일정한데 얘네들이 순환돼서 써먹는 거다라는 거고
연소가 되면서 그게 어떤 상태로 일어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번 같이 이 탄산염이 생기는 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탄산이온이 침전돼가지고 탄산염이 되는 수권과 직권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또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석회암이라 했잖아. 이 생물권이 갖고 있는 그 석회질 물질이 얘네가 가라앉아가지고 직권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뭐에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상호작용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96쪽 같은 걸 보면은 96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결국에 이 물질이 순환됐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유출되는 양과 유입량을 따져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증가했고 얼마만큼 감소했냐 그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이제 물의 순환에서 보면 바다에서 지금 284 더하기 36해서 증발량 어때? 똑같지. 물수지 평형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다, 육지, 대기 다 양이 어떻다? 똑같다. 유입량과 유출량 더해봤을 때 똑같잖아요. 그지? 물수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탄소순환도 마찬가지죠. 그 유입되는 양과 유출량을 살펴보면 플러스 90에서 마이너스 92가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만큼 빠져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 다음에 60에서 61.4가 빠졌어. 그지? 그러면 1.4 정도가 빠졌으니까 빠진 양은 얼마냐면 3.4만큼이 빠졌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은 1.6만큼 늘어나고 지금 다시 0.5만큼 줄어들었다가 5.55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여기 보면 얘는 1.1만큼 증가하고 5.5만큼 즉 6.6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증가했다? 3.2만큼 증가했다. 즉 기권의 증감량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입이랑 유출량을 보고 찾아나가면 된다. 이게 좀 중요해서 이걸 좀 길게 했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나갈게요. 일단은 저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끝냈고 이제 직권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관련돼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좀 뒤에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 전에 좀 앞에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좀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해서 이제 직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지각변동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데 지각이 변형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화산 활동을 한다던가 화산 활동을 했을 때의 그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산 하면은 암석이 마그마가 방출되면서 그때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지? 지진이 나타나면은 갈라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각 변동인데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지각 변동을 누구에 의해서 보통 일어나느냐? 지각은 직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배웠을 때 에너지 배웠을 때 직권에 영향을 많이 주는 친구 뭐냐면 지구 내부에 있는 그 에너지 때문에 나타난다. 근데 그 지구 내부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화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뭐라 하냐면 지진대라고 해요. 직관적이지? 그치? 화산대, 지진대는 우리가 배웠는데 얘네가 겹쳐. 화산대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지진대가 나타나는 부분이랑 되게 겹쳐요. 근데 보통 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판의 경계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그 판의 경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되게 띠 모양처럼 생겼어. 띠 모양. 좁고 긴 이런 경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환태평양 화산대, 태평양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있는 화산대를 우리가 환태평양이라고 하고요. 혹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아니면 해령 화산대 등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무조건 화산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포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곳이 비슷비슷한데 그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이 판의 경계다 라는 거지. 그거는 좀 조심하셔라. 자, 우리가 그리고 지진이 있으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고 거기서 제일 지각에 관련돼 있는 지각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표면, 그 지점, 이 지표면 바로 이 지점을 뭐라면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에 따라서 이 진앙 위치가 진원은 이게 발생하는 지점 그리고 그게 지표면에서 닿는 요 부분 여기가 진앙이다 라는 거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판구조론인데 아직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판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예전에 판에 대해서 배웠어. 뭐라 배웠냐면 여기서 대륙 지각이 있고 이쪽 바다가 있는 부분에 해양 지각이 있어요. 이게 지각이지? 그 지각과 우리가 여기가 멘틀이다 라고 하면 멘틀은 여기까지로 해볼게. 판이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까지가 우리가 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얘를 암석권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판입니다. 그러니까 멘틀의 일부 윗부분도 들어가는 거야. 멘틀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멘틀의 아래 부분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멘틀 대류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했잖아. 그지? 멘틀에서는 고체긴 한데 얘가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 운동을 한다 라고 했죠. 근데 외핵의 대류 운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멘틀의 대류 운동은 다른 게 뭐냐면 얘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지각에, 그러니까 직권에 영향을 줘요. 직권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얘가 판을 이동시킵니다. 이 원동력이 멘틀 대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판계하라고 하면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그 대륙 이동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륙 이동성의 한계가 뭐였냐면 이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어. 그러니까 판이 움직이는 건 맞아. 그래, 너의 논리로 판이 움직이는 건 맞다 쳐. 하나에 있던 대륙이 쪼개져가지고 여러 개의 대륙으로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동을 한 거야를 설명을 못했어.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멘틀의 대류 운동 때문에. 얘는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 운동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를 가지고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얘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보면은 엄청 두꺼워요. 그지? 해양은 일부 아주 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보면 대륙 지각은 되게 두꺼워요. 두껍다라는 거는 부피가 엄청 크다는 거야. 우리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두꺼워. 즉 부피가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밀도는 작아요. 해양판은 어때? 해양 지각에 존재하는 그 해양판 같은 경우는 이 해양 지각과 이 상부 멘틀의 그 일부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두껍게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얇아. 얇다라는 건 부피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 작다는 거지, 부피가. 그러면 부피가 작다라는 거는 밀도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했을 때 그림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하면서 감을 보면 감이 잡힌다는 거지. 대륙지각은 좀 두껍네. 그러면 부피가 크다는 거니까 밀도가 반대로 작다는 거잖아. 그죠? 이해하면 편하지. 해양지각도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이 멘틀의 윗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 대륙판은 대륙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대륙판이고 헷갈리면 안 돼. 얘가 해양판이야. 이 지각과 멘틀 윗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두께상으로 봤을 때 얘는 두꺼워. 그 얘기는 부피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밀도는 반대로 작다. 얘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밀도는 반대로 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판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이제 판의 분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자면 뭐 이동 속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죠. 그치? 이 판의 경계에서 얘네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어긋나고 있는 그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그 원동력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대류 운동이 제일 중요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판이 왜 움직이냐라고 하면 멘틀 대류 운동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근데 얘네가 대류 운동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렇게 판과 판이 있잖아요. 그 판 아래에 있는 부분에 이제 연약권이 존재하는 건데 거기를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약간 물 끓을 때를 약간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얘가 판을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멘틀 대류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다시 떨어지고 판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올라가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대류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는 게 편하게 하려면 그 원동력 실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유가 올라가서 섞이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겠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백사 쪽. 백사 쪽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야. 시험에 낸다. 여기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 너무 내기 좋아. 너무 내기 좋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의 경계도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위로 이렇게 솟구쳐서 올라간다 얘기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판과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가 서로 멀어지려고 해요.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게 발산형 경계인데 얘는 주로 어디에서 형성되냐면은 판의 상층부. 위치도 알고 있어야 돼. 상층부, 하층부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멘틀 대류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그 부분이 발산형 경계입니다. 얘는 생각을 해봐. 판이 벌어지잖아요. 판이 벌어지면 다시 새로운 판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이 생성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발산의 경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해양판.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발산형 경계가 됐을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양판이면 바다잖아요, 바다. 그지? 바다에서 이 두 개의 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판이 다 어떠려고 하냐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발산형 경계인데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해령이 생겨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해령이 생깁니다. 외워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이 사이, 해령 사이에 열곡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해령이 우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벌어졌잖아? 벌어졌다는 건 이 사이 틈에 새로운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 사이 틈으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새로 생긴다. 해양판이 결국엔 생기는 거죠. 그지? 해양지각이 새로 생긴다. 뭐가 중요한 거야? 해령. 무조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그림으로 아는 게 좋아요. 대륙판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존재할 경우 이때도 비슷해. 비슷하나 다른 게 뭐냐? 얘가 이렇게 판이 있으면은 얘가 벌어지면서 얘는 뭐가 형성되냐면 열곡대가 형성돼요. 바다일 땐 열곡이고 지각일 때는 그 대륙판일 때는 열곡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열곡대가 계속 늘어나고 확장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해령이 생겨요. 이러면서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선발 지진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활동이 일어난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지진 활동도 많이 일어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해령, 열곡대, 열곡 아셔야 됩니다. 너무 나오기 좋아요. 왜? 헷갈리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왜냐면 발산형 경계일 때와 이따가 수렴형이랑 보존형도 하겠지만 이 것들마다 나오는 게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특징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려면 알고 있어야 돼. 자, 해양판과 해양판일 때는 이 사이에 열곡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해령이 나타난다. 대륙판은 뭐야? 열곡대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 퍼지다가 해령이 발생한다.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내기 좋아요. 무조건 시험에 내기 좋다.